파도 소리가 들린다. 흙냄새와 함께 밀려오는 짠 내음. 나는 작업실 테이블에 앉아 물레 위에 놓인 흙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 이 흙은 수많은 형태를 품고 있지만 결국 내가 어떤 모양을 빚어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 마치 내 삶처럼. 5년 전 나는 이 해안가 작은 도시에 내려와 도자기 공방을 차렸다. 서울의 번잡함과 숨막히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듯. 그곳은 준우와의 추억으로 가득했고 그 추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특히 그가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버렸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은. 내 딸 하은이는 이제 5살이다. 공방 한 구석에 작은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하은이는 그곳에서 소꿉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 가끔은 내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흙을 조물거리기도 한다. 하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잿빛이었던 내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다. 하은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미술, 특히 도자기를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작은 공방에서 일하며 내 작품 세계를 키워나갔다. 준우를 만난 건 그때였다. 그는 나보다 3살 많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일할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준우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준우는 내 꿈을 응원해 주었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히는 그의 누나 서연 씨로부터. 준우에게 서연 씨는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2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준우는 서연 씨를 끔찍이 아꼈지만 서연 씨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특히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처음에는 그저 낯가림이 심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준우와 내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태도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다. 준우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불쑥 전화를 걸어 준우를 찾으며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였다. 준우는 그때마다 나를 감쌌고 누나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서연 씨는 그런 준우에게 더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다. 준우가 자신을 떠나 나에게 갈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서울 갤러리 취업이 확정되고 나는 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예상보다 더 크게 동요했다.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크게 다투었다. 나는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완강했다. 내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화해하지 못한 채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말했다. 지혜야,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네가 떠나는 거 난 못 견딜 것 같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단호했고 나는 그의 결정을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나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잘 지내라고 속삭이고는 뒤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내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적어도 4년간은. 이별 후 몇 주는 지옥 같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서울행을 취소할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준우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별 2달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서울 갤러리 출근은 코앞이었고 내 뱃속에는 준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패닉 상태였다. 모든 것을 취소하고 준우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준우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룸메이트인 민준 씨는 그가 누나인 서연 씨와 함께 갑자기 여행을 떠났다고만 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민준 씨는 준우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그저 룸메이트일 뿐이라고 했다. 절망스러웠다. 문자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건 내키지 않았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서울 갤러리 측에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이메일을 썼다. 길고 긴 이메일에 임신 사실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냈다.
제발 이 이메일을 읽으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애원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며칠 밤낮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준우가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변할 수 있지? 배신감과 슬픔, 분노가 뒤섞여 나를 집어삼켰다. 서울행을 취소할까 다시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준우는 나를 원하지 않았고 아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막막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연락드려 임신 사실을 알렸다. 부모님은 충격받으셨지만 이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아버지는 당장 준우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화를 내셨지만 나는 말렸다. 더 이상 준우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온 나는 갤러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 다행히 갤러리 측에서는 이해해 주었고 출산 후 복직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복직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삶은 준우와의 추억으로 가득했고 그 기억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다. 출산 후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서울을 떠나 이 해안가 작은 도시로 내려왔다. 이곳은 준우와의 추억이 전혀 없는 낯선 곳이었다.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고 하은이와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마다 하은이를 재우고 혼자 울기도 했다. 준우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나를 버린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은이는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하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일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내 안에 쌓인 슬픔과 분노, 고독을 흙에 담아내고 뜨거운 가마를 거치면서 그것들을 치유하는 기분이었다. 내 작품들은 어딘가 쓸쓸했지만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담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제 이 도시의 삶에 익숙해졌고 공방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하은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나는 준우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다주고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가 막혀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데 길 건너편 인도를 걷는 한 남자를 보았다. 멈춰서는 그의 뒷모습. 익숙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준우였다. 5년 만이었다. 그는 조금 변했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뒷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나는 시선을 피하고 엑셀을 밟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야. 내 이름이었다. 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멈춰 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그곳을 벗어났다. 백미러로 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우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지금. 잊고 살았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사실.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다시금 치솟았다. 다음 날부터 준우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문자 메시지. 나는 모두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공방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다. 하은이와 함께 있을 때 그와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의 문자가 도착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고민이 깊어졌다. 계속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4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질문들,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어쩌면 그에게서 답을 들으면 이 지긋지긋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두 분은 펄쩍 뛰셨다. 특히 아버지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눈치였다. 내가 정 원한다면 대신 조심해야 한다. 하은이는 부모님께 맡기고 나는 준우를 만나러 갔다. 공방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 5년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할 말인데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차갑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서울에 있었던 거야?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임신했다는 이메일, 문자들 다 봤으면서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준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혜야, 무슨 말이야? 임신? 이메일? 문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내가 임신했다는 이메일 보냈잖아요. 전화도 수십 통하고 문자도 수십 개 남겼어요. 당신 아파트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외면할 수 있어요? 나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임신이라니, 아이라니, 정말이야. 네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임신했다는 거, 이메일 보냈다는 거 정말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소리쳤다. 어떻게 그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정말이야, 지혜야, 믿어줘. 나는 네가 임신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네가 이별 후에 연락한 건 알았지만 임신 이야기는 없었잖아. 그냥 나한테 돌아오고 싶거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문자에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메일에는 분명히 썼어요. 임신했다고, 우리 아이라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메일은 받지 못했어. 정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네가 이별 후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 바로 누나랑 같이 여행을 갔었어. 휴대폰도 누나가 관리해줬고 돌아와서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네가 보낸 건 없었어.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보낸 이메일이 사라질 리가 없었다. 문자도 확인했다면서 왜 임신 사실이 담긴 이메일은 몰랐다는 거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제발 믿어줘. 나는 네가 떠난 후에 정말 힘들었어. 누나가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간 것도 네 생각 그만하라고, 나 잊으라고. 그래서 갔던 거야. 돌아와서 네 문자 몇 개를 봤는데 그냥 나한테 매달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차마 답장을 못했어. 하지만 임신이라니, 아이라니, 나는 정말 몰랐어. 준우는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너무나 생생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고통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건가? 누가? 왜?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혜야, 제발 우리 아이를 만나게 해줘. 네가 정말 우리 아이를 낳았다면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애절했다. 지금은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줘요. 나는 카페를 나와 공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준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누가 내 이메일을 삭제한 거지? 그의 휴대폰 문자를 차단한 건?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준우와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준우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고 말했다. 부모님 역시 충격받으신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 하셨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준우의 말이 진실이라면 4년 동안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홀로 고통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준우 역시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냈던 것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허무했다. 동시에 준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서연 씨가 떠올랐다. 데이비드에 대한 그녀의 집착, 나를 향한 적대감. 설마 그녀가? 며칠 후 준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혜야, 제발 다시 한번 만나줘.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네가 이걸 들으면 내 말을 믿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에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공방이 아닌 해안가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준우는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왜 네 이메일을 받지 못했는지, 왜 네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아냈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누나였어. 서연 누나. 머리가 띵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누나에게 연락했어. 그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휴대폰을 누나가 관리해줬던 게 떠올랐거든.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댔는데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했어. 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한테 돌아갈까봐 무서웠대. 네가 나를 빼앗아갈까봐 그래서 그랬대. 믿을 수 없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고통, 준우에 대한 오해, 하은이와 단둘이 외롭게 버텨온 시간들이 모두 서연 씨의 악의적인 조작 때문이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준우에 대한 원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누나의 조작 때문이라고 해도 그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 왜 단 한 번도 나를 찾아보거나 부모님께 연락해보지 않았을까? 누나는 네가 임신했다는 내용은 몰랐대. 그냥 네가 나한테 매달리는 이별 후 연락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냥 차단하고 이메일도 지웠대. 준우는 서연 씨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나는 서연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분명 이메일을 읽었을 것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도 더 철저하게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누나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니, 상상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준우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4년 동안 나는 네가 나를 완전히 잊고 잘 지내는 줄 알았어. 네가 보낸 문자 몇 개만 보고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임신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4년 동안 쌓였던 그의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누나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변명할 자격도 없어. 준우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하지만 하은이를 만나게 해줘. 우리 딸을 만나게 해줘.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심장이 아팠다. 그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은 그의 몇 마디 사과나 눈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은이를 생각했다. 하은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아빠는 아주 멀리 계신다고만 알고 있다. 하은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할까? 만약 준우가 진심으로 하은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한다면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과 가능성.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네 결정을 따를게.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발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줘. 하은이를, 우리 딸을 만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자리를 떠나 공방으로 돌아왔다. 부모님께 다시 상황을 설명하자 두 분 역시 큰 충격에 빠지셨다. 특히 어머니는 서연 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개하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준우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눈치였지만 내 고통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며칠이 흘렀다. 준우는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연락하지 않았다. 단 한 번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 라는 짧은 문자가 왔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서연 씨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준우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그 역시 오해의 피해자일까? 아니면 누나의 조작에 너무 쉽게 휘둘린 책임이 더 클까? 4년 동안 홀로 버텨온 나의 시간은 무엇이었나? 그 모든 고통이 한 사람의 악의적인 장난 때문이었다니. 하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은이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하은이는 아버지가 필요할까? 준우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가 하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흙덩이가 내 손끝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춰갔다. 마치 부서졌던 내 삶을 다시 빚어내는 것처럼. 이 흙처럼 내 마음도 다시 단단해질 수 있을까?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 바닷가에 나가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처럼 내 감정도 끊임없이 요동쳤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들.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상처를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하은이. 나는 하은이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고 싶었다. 그 미래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 하은이에게 더 좋을까? 준우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고 하은이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의 진심을 믿어도 될까? 그의 누나인 서연 씨의 존재는, 그녀는 또다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을까?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은이가 잠든 얼굴을 보았다.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이 작은 손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며칠 더 생각한 끝에 나는 준우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이번에는 우리 집 공방에서. 준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공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하은이의 작은 놀이 공간과 벽에 걸린 내 작품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와요.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생각해봤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거 이제 믿어요. 준우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고마워, 지혜야. 믿어줘서. 하지만 당신 누나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4년이라는 시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지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 평생 속죄하며 살게. 준우는 괴로워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럴 자격 없어 나한테는.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하은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면 노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나 둘의 관계는 둘째치고 하은이를 위해서. 준우의 눈이 커졌다.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아직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 누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을 다시 믿는 게 나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은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당신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혜야.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무슨 노력이든 할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할게. 하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는 하은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간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은이가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다. 오늘은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인사만 시켜줄게요. 나는 어렵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하은이 아빠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엄마 아는 아저씨라고 그렇게 소개할게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준우는 긴장한 채 서 있었다. 하은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는 내 뒤에 숨었다. 하은아, 이 아저씨는 엄마 아는 분이야. 인사할까? 나는 하은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내 뒤에서 나와 준우를 올려다보았다.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 하은아, 만나서 반가워.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의 눈에는 애틋함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은이의 순수한 눈빛과 마주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은이의 눈높이를 맞췄다. 하은아, 아저씨가 예쁜 장난감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볼까? 준우는 준비해온 작은 장난감을 꺼내 보였다. 하은이는 장난감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준우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들어 준우의 뺨에 묻은 눈물 자국을 만졌다. 아저씨, 왜 울어요? 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은이를 와락 안아버렸다. 하은이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이내 준우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와 딸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매일 공방에 찾아왔다.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와서 하은이와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하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준우의 다정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준우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준우가 오지 않는 날에는 아저씨는 왜 안 와요? 하고 묻기도 했다. 준우는 하은이와 함께 있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다. 하은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나에게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대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왔고 공방일을 돕기도 했다. 서연 씨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는 서연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준우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서연 씨가 다시 나타나 우리 삶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준우가 또다시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4년 동안 홀로 싸워온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셨다. 특히 아버지는 준우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셨고 혹시라도 하은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다. 어머니는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하셨다. 나는 밤마다 하은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고민했다. 하은이는 준우를 좋아했다. 준우와 함께 웃고 떠드는 하은이를 보면 하은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준우가 되어도 괜찮을까?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야, 이제 하은이에게 내가 아빠라고 말해도 될까?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은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다. 하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4년 동안 자신과 엄마 곁에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이유가 누군가의 조작 때문이었다는 복잡한 진실을 하은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준우에게 아직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은이가 좀 더 자라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준우는 실망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했다. 우리의 관계는 모호했다. 연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친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하은이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함께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고 하은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았다. 준우는 하은이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처음 자전거를 타는 모습, 처음 글자를 읽는 모습, 처음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까지 그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의 진심을 보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4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희미해졌다.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들이 채워졌다.
오해로 인한 안타까움, 준우에 대한 연민, 그리고 하은이를 통해 다시 연결된 희미한 희망. 나는 여전히 준우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서연 씨를 용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은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나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우리 하은이에게 조금씩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준우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정말 고마워, 지혜야. 다음 날 우리는 하은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은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 노력했다. 하은이에게 아저씨가 사실은 하은이를 낳아준 아빠라는 사실, 그리고 아빠가 하은이 곁에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서연 씨의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빼고 아빠가 하은이의 존재를 오랫동안 몰랐다고만 이야기했다. 하은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준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준우는 하은이의 아빠 소리에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다. 하은이는 그런 준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왜 우냐고 물었다. 하은이가 준우를 아빠로 받아들인 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준우는 이제 하은이의 아빠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일상에 들어왔다. 하은이의 유치원 행사에도 참여하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갔다. 하은이는 아빠가 생긴 것을 매우 기뻐했다. 준우 역시 하은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와 준우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함께 하은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했지만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아직 복잡했다. 나는 준우에게 여전히 서연 씨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준우는 서연 씨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그녀의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나는 준우의 진심을 믿으려 노력했다. 그는 4년 전에 나약했던 준우가 아니었다. 하은이의 아버지가 된 그는 더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이 되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로웠던 시간들, 준우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절망적인 순간들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나는 도자기 작업을 통해 내 감정을 표현했다. 슬픔과 분노를 담아 거칠게 빚어진 형태들, 그리고 하은이와의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 부드럽게 빚어진 형태들.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도자기들은 내 삶의 기록이자 치유의 과정이었다.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묻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였다. 나는 과연 그럴 준비가 되었을까? 준우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은이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둘의 관계는 너무 어려워요. 준우는 내 대답에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켰다. 하은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나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함께 하은이를 키우며 일상을 공유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하은이의 재롱에 웃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하은이를 위한 동반자 관계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준우는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 때문에 잃어버린 4년의 시간,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의 일상은 안정되어 갔다. 준우는 이제 완벽하게 하은이의 아빠가 되었다. 하은이도 준우를 따르고 사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과거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왔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롭게 보냈던 프랑스. 아니, 낯선 도시에서의 시간.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나는 여전히 도자기를 빚었다.
흑은 나의 친구이자 치료사였다. 흑을 만지는 동안 나는 내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우리 하은이에게 우리의 과거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우는 내 말에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하은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하은이도 어느 정도 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고 싶지 않아요. Curren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1623. 우리는 함께 하은이에게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우와 내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리고 왜 준우가 오랫동안 하은이 곁에 없었는지. 우리는 최대한 하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지만 서연 씨의 악의적인 조작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저 아빠가 엄마의 연락을 받지 못해 하은이의 존재를 몰랐다고만 이야기했다. 하은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는 준우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보고 싶었어. 하은이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은이는 준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하은이 여기 있잖아요. 하은이의 순수한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과는 달리 단순하고 명확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우리가 하은이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후 나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준우는 내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야, 정말이야? 네가 나를 용서해 준 거야? 아니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 순 없잖아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거 알아요. 하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봤어요. 당신을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할게요. 준우는 나를 와락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4년 전 이별하던 날 밤에 그의 품과는 다른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안식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리는 연인이자 부모이자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함께 극복하려는 동반자가 되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 나를 괴롭혔고 준우 역시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나는 도자기 작업을 계속했다. 이제 내 작품에는 슬픔 대신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처럼. 서연 씨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에게 복수하거나 그녀를 찾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하은이와 준우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다. 우리는 해안가 작은 도시에서 함께 살았다. 준우는 서울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내려와 작은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공방에 들러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고 나를 도왔다. 주말에는 세 식구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근처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 하은이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은이의 순수한 사랑과 웃음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려 노력했다. 어느 날 나는 준우에게 물었다. 준우 씨, 당신 누나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요?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몰라, 연락 안 해. 그냥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 씨는 우리의 과거에 속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미래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준우를 완전히 용서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일지도 몰랐다. 상처는 흉터로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은이였다. 하은이는 이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고 미래에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오해와 단절이라는 깊은 어둠을 지나 우리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공방 테이블에 앉아 물레 위의 흙덩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이 흙은 슬픔이나 고독 대신 희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내 손끝에서 흙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형태를 갖춰갔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하은이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와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나는 하은이를 안아주었다. 하은이의 작은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때 준우가 공방 문 앞에 서서 우리 모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하은이와 함께하는 현재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나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준우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안가 작은 도시의 공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도자기들, 선반에 놓인 작업 도구들, 한 구석에 자리한 하은이의 놀이공간. 이 모든 것이 지난 5년 동안 내가 홀로 쌓아올린 삶의 흔적이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시간들의 증거였다. 이제 이 공간에 준우의 온기가 더해졌다. 그의 웃음소리, 하은이와 함께 뛰어다니는 소리.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소중했다. 아침에 일어나 하은이 유치원 보낼 준비를 하고 준우는 출근하고 나는 공방에서 작업을 했다. 오후에는 준우가 하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함께 공방으로 왔다. 하은이가 놀 동안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하은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하은이가 잠든 후에는 둘만 남아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극복하려 했다.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준우가 오해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 솔직하게 털어놓을수록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준우는 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서연 씨의 존재였다. 비록 준우가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가 또다시 우리 삶에 나타나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나는 준우에게 솔직하게 이 불안감을 이야기했다. 준우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지혜야. 누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어. 내가 막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하은이를 지킬 거야.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은이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은이는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나는 여전히 용서에 대해 고민했다. 서연 씨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준우를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는 악의로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누나의 조작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그의 후회와 노력, 그리고 하은이를 향한 진심을 보면서 나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사랑에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하은이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나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우리 결혼할까요? 준우는 내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줘도 괜찮겠어?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하은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우는 나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하은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우리의 결혼식에 함께했다. 하은이가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해안가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준우는 공방일을 함께 도우며 나의 작업을 지지해 주었고 나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하은이는 우리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서연 씨의 조작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4년 동안 홀로 보냈던 시간들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은이의 얼굴을 보거나 준우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현재의 행복이 과거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준우를 원망하지 않았다. 서연 씨에 대한 분노도 조금씩 옅어졌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아직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와 단절이라는 깊은 골을 넘어 다시 만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해안가 작은 도시의 공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흙을 빚고 삶을 빚어갔다. 나는 공방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갑지만 푸른 바다는 여전히 고독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평온함과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다. 준우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은이는 활짝 웃으며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나는 하은이를 안아주었다. 준우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 모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불안함 대신 안정감이 느껴졌다. 오늘 하은이랑 바닷가 산책하고 왔어. 준우가 말했다. 하은이의 뺨은 찬바람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재미있었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랑 파도 소리 들었어. 하은이가 준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찼다. 준우는 하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놓쳐버린 4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는 하은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려 노력했다. 나는 작업 테이블로 돌아와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흙이 내 손끝에서 천천히 돌아갔다. 준우는 하은이와 함께 공방 한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하은이의 웃음소리와 준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들은 내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연 씨의 조작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흉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강인하게 역경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준우를 완전히 용서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아마도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으려 노력했다. 그는 하은이에게 좋은 아빠였고 나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용서는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일지도 몰랐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해와 단절이라는 깊은 어둠을 지나 우리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안가 작은 도시의 공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흙을 빚고 삶을 빚어갔다. 나는 물레를 멈추고 흙덩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흙덩이는 슬픔이나 고독 대신 희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내 손끝에서 흙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형태를 갖춰갔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하은이가 완성된 그림을 들고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야.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하은이. 세 사람 위에는 커다란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하은이를 안아주고 그림을 받아들였다. 그림 속 세 사람의 모습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하은이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준우가 다가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은이가 정말 잘 그렸네. 준우가 말했다. 하은이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벽에 붙였다. 그림 속 세 사람처럼 우리도 함께 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해안가 작은 도시의 공방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속될 이야기였다.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야기. 하은이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빚어갔다. 나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손이었다.